예. 자, 봉도사님 오셨어요. 자, 봉도사가 왔어요, 봉도사. 자, 봉도사가 한국에 없어가지고, 지금 한국에는 이제 천공이, 자, 댓글창에 이제 우리 의원님 나오셨다고 막 반가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야지. 오늘은 그냥 아주 서풋하게 갈 거예요, 여러분. 자.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3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미국 갔다 오신 지금 양키물이 좀 들어있는 할 거예요 분명히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영어로 하세요. 미국 갔다 왔는데. Happy New Year. Hey, everybody, Happy New Year. 옛날에 I'm back.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예. 그 미국 갔다 와가지고 다저스 있을 때 예. 한국에 들어오면 그렇게 엄을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박찬호 선수 영어 무척 잘해요. 그러겠죠. 거기서 예. 지낸 세월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제가 이제 그 LA 가면 그 박찬호 알고 지내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 LA 다저스에 있었으니까. 근데 영어를 그 이상하게 운동선수들이 영어를 잘해요. 손흥민도 그 독일어 하게 되면 거의 그 표준어 발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영어 하는 게 좀 미국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 손흥민 영어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영국식 영어거든요. 어허. 영어 잘하고 박찬호 영어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 이상하게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말이죠 막 이러. 근데 그건 좀 이상하지. 자, 예. 자 지금 시차 적응 안 되시죠? 시차 적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상식. 해 뜨는 나라 쪽으로 가잖아요. 그 해 뜨는 나라 쪽으로 가면 우리가 미국 가면 시차가 심합니다. 이른바 이제 그 jetlag이라고 비행기 다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해 뜨는 나라로 가면 심하고 해 지는 나라로 오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 편서풍 영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편석풍 영향이래. 예, 뭐 그 지구가 도니까 어쨌든 뇌도 같이 돌 거 아니에요. 그 뜨는 나라로 가면 미국 가면은 10시간 차이 나거든요, LA. 네. 그러면 그 하루에 1시간씩 줄어요. 그 적응하는데 10일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해 지는 나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전혀 못 느껴요. 이상한 논리이긴 한데 설득되는데. 아니, 이게 뭐죠? 그 시차에 대한 상식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지금 LA라고 하면 지금 미국은 아침 정도 되는 거죠? 지금요? 새벽. 그렇죠. 이제 밤 시간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밤 11시. 밤 11시라고? 예. 자, 미국에 계시는 분들 댓글 한번. 예. 지금 밤 11시에 지금 한국의 새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예. 댓글 한번 봐주십시오. 댓글에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예. 예. 감사 인사를 드릴게. 홍현이라고 하는 중식당을 갔는데요. 예. 그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아들 딸하고 먹는데 나올 때 되니까 옆 테이블에 계신 분이 의원님 제가 계산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예. 문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생각 먼저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을 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우리 넷이서 우당탕탕 싸우고 있던 와중이었거든. 예.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싸우고 있었다고요? 예, 아니 우리 이제 넷이서 의견 분분 어딜 갈까 막 그냥 싸우는 게 우당탕탕 이제 의견 막 토론하고 그래. 있던 와중이었지. 좀 큰 목소리로. 근데 그분이 홍현이라고 하는 대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중식당에서요. 그리고 조선갈비 같은 또 거기 매니저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지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제 가니까 좀 영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옷을. 아, 영하게? 예. 그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어느 젊은 커플이 가다가 여자분이 정봉주다 그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보고 정봉주 아닌데? 그 여자가 왜요? 그랬더니 정봉주는 저렇게 옷 안 입고 다니겠지. 그래갖고 제가 얼른 도망갔죠. 그런 케이스네. 저 사람이 정봉주면 나는 김어준이다 이런 거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빌려서 홍현에서 옆 테이블에서 우리 모르게 슬그머니 음식값을 내줬던 그 어머니까지도 막 그냥 우리 편이라고 그러니까. 좋네.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굉장히 그 보수적이신 분들 많잖아요. 예. 무슨 고국에 사건만 터지면 난리 난다면서요. 그러면 보수적인 분들 많죠. 어.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정봉주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한국 사람이니까 다행이죠. 그나마 예. 다행이죠. 예. 알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하시는 건 좀 그렇다. 자, 그리고 이분들 소개해줘야 돼 진짜. 아가씨 곱창집에서 일하는 여성분인데. 그러세요. 예, 아가씨 곱창집이라고 요즘 뜨는데요 거기가 코리아타운. 근데 꽤 아리따운 여성분인데 제가 이제 뭐 장난치면서 이것저것 막 물어봤지. 이제 가면 우리 농담 잘하잖아요. 네. 그때 한참 농담 듣고 있고 그러더니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의원님 팬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농담한 게 멋쓰게져갖고 그래서 그분도 반갑다는 얘기를 당황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홍연에서 뵀던 나이 드신 어르신 부부 그리고 아드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해외에서 방송 듣는 분들 여러분들 편인 푸른나무님과 저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으로 돌아온 정봉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쪽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예. 이 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판을 읽는 사람이 이걸 분석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이미 예측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제가 두 단계로 우리가 함께 예측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현행 룰이 이제 그 전국위원회 거쳤고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인데 이거를 8대2나 9대1이나 아니면 바꾼다라고 하는 내부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거 그 10대 0으로 바꿀 거다. 그렇지. 100% 당원 여론조사를 할 것이다. 그럴 때 국힘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거 전국위원회 800명 모아서 거쳐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이준석 날릴 때 2번씩이나 전국위원회 열어갖고 그랬지. 당대표를 쳐낼 정도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당인데 그렇게 그 이른바 그 근본 없는 정당인데 이거 바꿀 거다. 절대 안 바꾼다 그랬죠. 그분들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바꾸고 이 바꾸는 상황까지 지켜보고 유승민은 결국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예, 우리가 다 예측을 했던 거예요. 유승민 출마 안 합니다. 한 2, 3년 전에 얘기하고 할 때 그분들 또 하고 토론하고 그러게 되면 유승민 또 100% 나온대요. 그런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첫 번째 본질은 뭐냐? 국민의힘은 일단 폭력적으로 경쟁자들을 쳐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친 이낙연 쪽에서 계속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아프게 비판하죠.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폭력적으로 쳐내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인 거죠. 그게 국힘은 이준석을 폭력적으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유승민을 제거하는 과정도 폭력적으로 갈 것이다. 이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2008년도에 공천 학살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18대 공천이거든요. 이명박이 되자마자 대선 때 아주 치열하게 경선했던 박근혜 쪽을 죽이기 위해서 친박 쪽에 있는 사람들 공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친박 연대라고 하는 정당에 만들어갖고 20석은 못 만들고 13석인가 그 정도 의석을 확보했죠. 한성규 의원도 그쪽에서 당선이 됐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제끼니까 친박 연대를 만들었고 2012년에는 이제는 이제 친이계를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2년 국회의원 공천 때 최경환 의원이 가는 곳은 진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진박 간별사 최경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당의 경쟁자들을 쳐내는 게 무척 폭력적이고 아주 배타적으로 쳐낸다. 그래서 이번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를 쳐내는 경우도 보면 당원 당규를 바꾸고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유승민을 못 나오게 하거나 나와도 완전히 제압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럼 유승민 입장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당에서 당대표 출마하고 난 다음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것으로 명분을 축적해 나간다. 근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지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울 명분이 없어져요. 룰을 바꾼 거 갖고 싸우면서 막상 출마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은 절대로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따 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게 하나씩 풀어보면은 권성동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난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유가 뭐예요? 이미 지지가 됐으니까요.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예.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김장년대. 김장년대 그러니까 친윤 쪽은 표가 모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권성동, 김기현, 권영세 이런 분들은 다 친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 세모표하고 있는 분이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은 안철수는 본인은 친박이라고 그 친박 호소인쯤 되는 거죠. 친윤. 친윤 호소인쯤 되는 건데 친윤 쪽에서 정을 안 주고 있으니까. 친윤 호소인. 나 그게 너무 웃겨. 이게 이준석이 만들어내. 이준석이 만든 건데 이준석이 똑똑해요. 그런 거 보면 친윤과 친윤 호소인을 딱 구분하잖아요. 친윤 호소인은 본인들은 친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인도스먼트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출마를 하지 않는 순간에 굳이 김기현을 지지하거나 선언할 필요도 없다. 왜? 똑같이 친윤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 효과만 노리고. 그렇죠. 자신 공정한 척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예. 찐윤은 성적이 잘 안 나와. 예. 그러니까 긁어 모으고 있는 과정인 그렇죠. 거죠. 김기현이 지금 표가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신기한 게 예. 이상민을 자르면서 일부 부분 개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윤석열 쪽에서 개각 없다 하니까 예. 갑자기 나경원이 장관 하고 싶었었나 보죠. 나경원이 갑자기 당권 주자 될래 이런 느낌으로 지금 분위기를 피우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은 그 입각 제안을 했다 그러죠. 본인이. 아, 내가 들어가고 싶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처의 장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두 개의 부처를 찍은 거로 저는 그렇게 여의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랬구나. 예. 그러면서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하면 당대표를 나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뭐 기후변화인가 뭐 거기 이제 장관급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건 장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들어가면서 자리는 받았지만 찜찜했다는 거예요. 그 저출산 무슨 뭐 예, 두 가지 그다음 뭐 기후 뭐 무슨 기후 대사 예, 이런 기후 대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장관급이고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나를 장관으로 입각을 시키면 난 당대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러브콜을 던졌는데 윤석열 쪽에서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입니다. 윤석열 쪽에서 이 정도 해라. 이것도 장관급이니. 아.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계속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는 소문은 이제 두 가지인데, 나경원 참모들한테 이제 취재를 해보면 100% 나가서 지금 사무실 보고 다니고 있다. 보러 다니고 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직접 나경원을 놓고 하면, 결심을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100%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아, 지금 현재 스탠스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예, 그건 지금 몸값 올리기 위해서 쇼하는 거다. 실제로는 방향성은 출마로 지금 잡고 있다.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입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그 원희룡 같은 경우도 그 당대표 하고 싶어 했었어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근데 원희룡 장관은 입각을 했으니까 굳이 지금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예, 이분들이 그 당대표 하게 되면 당대표를 하거나 장관이 있거나 장관이 있어도 12월까지 있고 결국은 2024년 총선에 또 출마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관으로 가게 되면 당대표를 나갈 필요가 없죠. 12월까지 버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관으로 안 나가면 당대표 있으면서 2024년 출마하는 이런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은 100% 출마한다.
근데 나경원 자체가 사실은 계파가 없는 약간 좀 갈대 같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그 갈대 같은 거고요.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박쥐 같은. 그렇지, 그렇지. 예. 박근혜 때면 친박. 그렇죠. 그게 항상 호소인 수준이야. 예, 호소인 수준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박근혜 입장에서도 친윤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관종형 캐릭터잖아요. 내 사람으로 쓰면은 별로 이게 그 효용감이 높지가 않아. 나경원이 이미 당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내대표를 해봤잖아요. 예. 뭐 정치력이 있다든가 이런 캐릭터는 아니고 오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그러면 그게 관심인 예.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짝퉁 낙곰수 같은 느낌이죠. 뭐 짝퉁 낙검수가 왜 갑자기 등장해. 아니 낙곰수처럼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이제 좀 짝퉁. 그러니까 여전히 색깔은 박쥐표죠. 우리가 그 방송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우리 별명이 짝퉁 낙검수였어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부각되는 사람 중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이 제일 두려운 존재고 예. 당권 주자로만 보면. 예. 근데 거기에 거론되는 그 다음에 뭐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 약간 축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사실 만만해 보인다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밀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렇게 이게 짜깁기를 한 게 김장연대안이잖아요. 제가 보는 견지로는요. 우리가 이제 요 정도는 뇌피셜입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정보입니다. 요 정도는 분석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해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쪽 생각은 뇌피셜 정보 분석까지 다 그 3자를 세 가지를 묶어갖고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치권들은 다 쓰레기 도둑놈들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이 자발성이나 창발성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무결점 집단인 검찰 출신들이 장악해서 검찰 출신들이 진두지휘하거나 검찰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당으로 가야지 이게 총선에서 이기는 거지. 예를 들어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면 정치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정치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당이 독자적인 스탠스로 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안에서 땡기는 힘보다는 윤석열이 땡기는 힘보다는 그 당에서 밖으로 끌어나가는 힘이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바타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죠. 예. 그때 왜 울산시장 할 때도 고래고기 네. 사건 사실상 덮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조폭 영화 중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흠이 있는 사람이 충성한다. 아, 그치. 약점 잡혔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가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좀 등용을 해요. 참. 그래서 무슨 지금 이제 벼랑을 고 멤버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MBC PD 수첩으로 기소한 분이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장인가 그분일 텐데 이거 정확하게 이름 그 포지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MBC PD 수첩으로 기소한 사건이 다 무죄가 됐거든요. 이거는 그냥 옷 벗은 사건이에요. 그렇지. 근데 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울산 고래고기 얘기했잖아요. 울산 고래고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람은 또 지금도 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자가 있는 사람들 중요하는데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 고래고기도 문제가 있었지만 건설업자하고 동생인가가 지어서 유착 때문에 맞아. 이 법적 처벌을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도 이런 점에 있었고 김기현이 예를 들어 울산시장으로 원내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일정 정도 작용했거나 이런 정도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그 당대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자가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충성의 길로 이렇게 쓰는 거를 오랜 검찰 생일을 통해서 봤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같은 캐릭터를 통해서 뭐를 노리고 있냐면 당을
완벽하게 리모트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은 탐탁치 않게 생각할 거고 끝까지 만약 나경원이 나오게 되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이 당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들을 쓸 거다. 기술을 쓸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원님 지금 보기에 예. 우리가 뭐 점치는 건 아니지만 김장연대가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꽤 높다고 봐요. 밀어붙이면 된다. 예. 그럼 결국에는 안철수나 나경원 헛물캐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네요. 아마 주저앉히거나 사실 경선은 붙이겠죠. 경선은 붙이는데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의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계속 여론조사 돌려볼 거거든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근데 나경원이 1등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나경원도 참 정치 생명을 일종의 걸어야 되는 측면이 있네. 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까? 아니면 그냥 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한다고 할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 일단 등원을 하려고 그럴 거고요. 그다음 2024년 등원을 하게 되면 2026년 서울시장을 본다든지 2027년 대권을 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치적 프로세스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대표로 도전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리고 안 되는데 그 미운 털이 박힌다고 한다면 2024년 공천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여러 가지 수를 보면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이제 이렇게 스탠스를 밟아갈 가능성은 있어요. 내가 김기현보다 더 충성파다. 그러니까 3명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은 내가 더 친윤입니다. 내가 윤핵관입니다. 내가 더 충성도가 높습니다라고 하는 충성 경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갈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그럼 그냥 나이롱뽕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쪽 밑그림은 일단 진짜로 찐 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 밀만한 사람이 없고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가 사무총장 장제원이를 붙여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겠다 이건데 예. 근데 김기현이 워낙 지명도가 떨어지고 대중적 인기가 없어서 지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가 그나마 선두에 있는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표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일단 권성동이 기부업 해주고 여기다가 표 조금 더 붙이고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권성동하고 김기현이 그 찐윤인데 권성동이 주저앉게 되면 일단 그 윤 대통령의 복심이 김기현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케팅을 잘 하겠죠, 장제원이. 그리고 장제원하고 뭐 권성동을 한 묶음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갖고 표를 아마 모으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한 그 60만 70만 당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먹힐까 그래서 나경원이 계속 선두로 달리고 있거나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대통령실 셈법이 무척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아마 그 영남 쪽에 계시는 예. 고령층의 당원들은 예. 김기현 사실 존재감 없죠. 모르죠. 그 나경원은 현장에 가면 인기 엄청 좋다면서요. 엄청 좋죠. 그리고 나경원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연초에 소폭 내각 없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당정과의 관계나 당정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개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입각을 시킬 터이니 당대표를 접어라. 그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일종의 최고의 장점이긴 것 같아요. 예. 인사권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경원이 되면 김기현 그 장제원 그 사무총장 시킬까요? 아니 지금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제원이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할 그런 요량으로 이거 사무총장 아니 지금 당대표는 2024년 공천권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2024년 공천권 핵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받았고 할 사람이냐. 근데 나경원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야 내가 정치 더 잘하니까 당신 나하고 오랫동안 관계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내 남편하고도 관계 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머리는 조금 더 좋지 않아 당신보다? 우리가 좀 더 빨리 그리고 우리 남편이 훨씬 더 그 사법고시 빨리 패스했잖아. 이런 등등의 논리를 갖고
대통령을 일정하게 좀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왜 그 미운털이 박혔냐면 당선됐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덕담을 주거나 잘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거 가르치는 거. 예. 공부하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잘 못하니까 71명 국민 공감인가 그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나라도 공부하니까 내 지지자들이 공부해라. 자, 근데 안철수가 이제 아까 말한 윤핵관 호소인들 중에 안철수가 저도 관저로 초청받았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정치적 수준 낮으신 이직들한테는 시그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한테 겨우겨우 긁어모으고 있는데 영혼을 영끌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안철수를 부르면 윤석열한테 안철수도 있나 이렇게 시그널을 줄 수 있잖아요. 안철수 불러갖고요. 대선 때 단일화할 때 무슨 카드를 썼을까요? 저는 그냥 지금 대선 때 통합정치하겠다면서 단일화 했잖아요. 그게 3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3월 3일인지 3월 5일인데 그때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안철수 목 챙겨줬나요? 질병청장 백경란 유일했습니다. 아니 그 장관 3명 얘기가 돌았거든요. 저하고 친한 사람도 장관 내정 됐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당시에 이태규 행안부 장관 썰이 있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도 2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들어줬거든요. 근데 왜 안철수가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 당대표? 아니요. 그때 그러니까 안철수 몫을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내부 미략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 안 챙겨준 걸로 보이잖아요. 이태규도 안 챙겼고, 뭐 이 사람도 안 챙기고 저 사람도 안 챙겼는데. 자, 그런데 안철수가 그거에 대해서 정황하거나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저는 이 통합의 밑그림이, 그때 당시 통합의 밑그림이 뭔가 폭력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를테면 협박? 모르죠. 뭔가 안철수는 기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기업하는 사람이고 안철수가 자기 그 주식 늘리는 과정에서 삼성 에버랜드 주식 증자할 때하고 비슷한 그 기법을 써요. 그거 파고 들어가면요. 뭐 유상증자 이런 등등의 과정을 제가 그걸 쭉 한번 팔로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안철수 안랩 그 회사라고 하는 게 기업은 어떻게 털리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만약에 관저로 부르면요. 안 의원님 좀 다음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당대표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할까요? 본인을 부르는 걸 다 당대표로서 나 지금 당대표 나가는데 격려 주기 위해서 갔다? 안철수 의원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폭력적이라고. 당 성격도 폭력적인데 검찰이라고 하는 폭력 집단의 폭력적인 메소드로 쓰는 그 집단 출신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야 너희들끼리 싸우고 이긴 놈이 내 편이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년 인사회인가 거기에 가서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직접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철수가 써먹고 있는 것뿐이지 윤석열 마음속에는 안철수가 없다. 아니죠. 그리고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 부르게 되면 격려용이 아니라 주저앉히기용으로 부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웃기는 전당대회가 될 것 같은 게 자칫 잘못하면요. 김기현과 그다음에 바지저고리 하나 세우는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기현과 바지저고리? 예. 사무총장을요? 아니요. 김기현과 러닝메이트? 아니 김기현과 카운터 파트너 경쟁자가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김기현에게 몰아주는 이런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 안철수나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 나오잖아요. 김기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페이스메이커로 가고.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윤상현. 의외를 셀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강신업이나 이런 사람도 밀어주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누구예요? 빤스 목사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 가관이야, 씨.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강신업 변호사도 쭉 당대표 선왕설레 하다가 최고위원으로 돌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최고위원이 하만평에 오른 사람이 한 20명이에요.
김재원 저하고 같이 방송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하고 이현주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정미경 뭐 부지기수예요. 그러네. 그 지금 최고위원들이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당을 위해 최고위원이 아니고 지금 공천에서 그렇죠. 공천에서 그 검찰 출신들 뭐 한 그 4, 50명, 5, 60명 나오게 되면 다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요직에서. 그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당선 가능한 그 강남, 서초, 송파에서 배제되고 영남에서 배제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천 받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핵관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지만. 검사를 꼽고 싶은데 예. 만만하게 끄집어낼 사람들 찾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요. 근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안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나올 것 같은데요. 떠나봐. 이준석 때 최고위원 했다가 이준석이랑 서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당내의 전당대회에 관여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 박는 과정이 되게 되면 이상한 플레이가 될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게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둘이 막 그 한 편 먹고 상대방이 그리고 이기면.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실은 이게 윤석열이 장기적 비전으로 봤을 때 적극 개입할수록 윤석열이 리스크는 커지는 커지죠.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여기에 김기현 등에 올인했다가 떨어지도 정치력이 문제가 되는 거고. 올인했다 떨어지면 진짜 이거 스크래치 심하게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김기현한테 올인하는 게 보이는데 나경원 입장에서는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경원이 만약 당대표가 돼봐요. 그 다음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 패 꺾지 않고 계속 그 끝까지 레이스 걸어요. 근데 안철수가 돼. 이런 윤석열 대통령한테 섭섭한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되던 문제고요. 사실 안 되던 예.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악랄하게 악착같이 김기현이 되는 이 판을 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유승민은 출마 포기한다? 유승민 안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전화해볼까요? 해보세요. 형 출마할 거야? 아니, 근데 유승민 입장에서 예. 출마할 것처럼 저렇게 연기를 피우다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출마해서 저 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왜냐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저렇게 뒷심이 없어? 나중에 못 믿을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 음. 양반이 여기에서 정치를 끝맺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승민은 절대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은 한쪽에서는 탈당 카드를 만작거리고 있다고 봐요. 근데 탈당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예. 그러면 거의 보수 세력한테는 거의 이제 배신 전문 정치인 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먹겠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게 나온다. 얘기, 그 얘기 이제. 그건 여기서 끝. 그래서 이준석은요, 노원 병이거든요. 노원이 2개 선거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원이요? 통폐합된다? 예, 왜냐하면 인구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갑을 병으로 있을 때 병으로도 그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을 거고, 예를 들어 갑을 2개 지역구로 되면은 이준석 공천 받을까요? 못 받죠, 이준석. 그럼 이준석 무슨 수로 쓸까요? 무소속으로 갈까요? 당을 만들겠죠. 비례 전용 전당 이런 거. 근데 비례 전문 정당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위성 정당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4월 달까지 그거는 이제 정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이 당에서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럼 2024년에 컴백을 못 하거든요. 그러네. 컴백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 생명 거의 끝나는 거예요. 2024년에 무조건 등원을 해야 됩니다, 둘 다. 근데 그러는데 유승민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은 딱 그 프레임이잖아요, 지금. 유승민이 가장 인기는 높은데 윤석열이 탄압하고 억압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국회의원 못하는 거다. 아니, 당대표 못하는 거다. 이제 이 피해자 코스프레. 그걸 더 하면서 그러니까 탈당의 명분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표 출마 안 하고 접게 되면 떨어지고 탈당하는 건 못 합니다. 그게 더 욕먹는다. 명분이 없죠.
아, 예. 네가 경선 나가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탈당해? 떨어지고 뭐. 나서 탈당하게 되면 그거는요 정치적으로 완전 죽는 길이에요. 아, 이게 핵심이네. 예. 자, 여러분 그 유승민 출마 안 한다는 이 봉도서의 이야기가 얼마나 맞을지 한번 지켜보세요. 근데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지켜볼 필요 없어요. 지금 3월에 제가 갔다 왔거든. 3월달에 미리 갔다 왔어. 예, 갔다 왔어요. 출마 안 한대요. 예, 천공 오케이. 보이는가? 근데 지금 그 허은하 등 이렇게 그 조직위원장 배제하는 거 보면은 예. 와, 저 사람들 너무 노골적이 돼요. 너 이준석하고 친하니까 배제. 그리고 배제한 이유가 네 학벌이 낮아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게 되면 지역위원장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지역위원장들 다시 임명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을 쓸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뒷조사? 캐비넷?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처럼 위원장들 제끼는 걸 그냥 그 탕모가지 비틀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아. 민주당은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못 하거든요. 당원들 뜻도 받아야 되고 그 지역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뜻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요. 가장 심각한 게요. 4월 10일 선거 아닙니까? 그럼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될 사람도 있고 3개월 전에 그만둬야 될 사람도 있으니까 1월 10일까지 그만둬야 될 사람이 있고 9월 10일까지 그만둬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요. 10월 10일인가? 네, 10월 10일이네. 그럼 이때 그만두는 사람들 대부분이 검찰 출신에 지금 그 주요 공직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거 배정하는 문제가 지금서부터 골치 아파요.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별로 안 남았어요. 한 그렇죠. 9개월, 10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 들어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가 그냥 녹록하게 누가 당대표 되는 이 게임이 아니라 공천이라고 하는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척 바짝 긴장을 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낙연이 나와서 나도 당대표 되고 뭐 내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뜻대로 할게요. 이걸 뭘 믿겠냐는 거예요. 사실 웃긴 게 윤석열이 벌써 집권 2년차 됐어요. 시간 금방 간다는 거지. 금방 가죠. 다음 달이면 당선 1년입니다. 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도 당 지지율은 또 떨어져요. 참. 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민주당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민주당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고 있는 것이고 어쨌건 뭐 국민의힘이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게 해서 공천을 주무른다. 전횡한다. 그게 결국 윤석열한테는 결국 도구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건 정치잖아. 그게 정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생각 안 하죠. 윤석열 시야가 되게 좁아요. 대통령은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든 그 얘기를 안 해주지. 왜 그 경주마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자기한테 돌아올 독 또는 그 당에 돌아갈 독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정치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권력자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그 장제원 사무총장이 무슨 장제원 그분은 그 당 115명인가 그렇죠 지금 의원들 115명들에게 무기명으로 한번 지지율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장제원 의원은. 그럼 지지하는 사람 한 10명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익명으로. 장제원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행태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찬성한다가 10명 안 나올 거래요. 아, 꼴 보기 싫지. 반대 어떻게 생각해요? 꼴 보기 싫죠. 예. 그러니까 최경환이가 박근혜 위세를 빌어서 사무실 개소식마다 가는 곳이 진박이다 이렇게 시그널을 줘버렸는데 결국에는 그 진박 간별사 포함 그걸 묵인했던 박근혜까지 결국은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는 저런 짓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행위야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근데 지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박근혜가 최경환이를 뭐 청와대 관저로 불러다가 밥 먹었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지금은 아주 무도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대선 때 한때는 경쟁자였던 안철수가 저도 관저로 초청받았습니다 같은 정말 희대의 코미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봉숭아학당이라고. 저요 하는 거. 그 참 희한한 참
진짜 있을 수가 없는데 한국의 같은 사회에서 이런 무리가 따로 있다는 게 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근데 국힘이 약간 퇴행적 좀 구태의연하고 좀 반시대적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묶이면서 그게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반대 캐릭터가 나와서 그 구습, 폐습을 혁파를 해야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룰 개정됐을 때 룰 개정되고 10대 0으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100% 당원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막 명분을 세우는 거 이런 거 뭐 들을 필요가 없어 안 들어갔고 그거를 반박하는 유승민 의원 기자회견을 웬만해서 다 봤거든요. 다 맞아요 그 얘기가 구구절절이. 그리고 그 당대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호영이 얘기했던 가이드라인이 꼭 자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다 맞아요. 근데 주호영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승민은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그 합리적 보수나 이런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 대한 아주 극단적 그 비토층이 거의 7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무너뜨려서 당의 지지를 윤석열은 반대하지만 국힘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당대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긁어주지 못하는 등에 그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윤석열은 그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땐 결핍 같아요. 절대 못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 검찰 출신이에서 그러니까 정치 모른다? 근데 검찰은 대립적 상황이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당을 이대로 둬서는 내 말 안 듣고 결국은 내 등에 칼을 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배신감이 제일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왜요? 그렇게 맞아, 그랬어요. 동물은 배신을 안 하잖아요. 그 이분도 배신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은 눈에 배신만 보이는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 본인은 배신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본인은 그 평검사 할 때 부장검사 들이받고 부장검사 할 때 검사장 들이받고 중앙지검장 해놓으니까 문물 패싱해갖고 검찰총장 들이받고 검찰총장 시켜놓으니까 대통령 들이받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배신자죠. 그렇죠. 이제 국민을 들이받아야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캐릭터는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윤석열이 나중에. 전 연구하기 싫어요, 근데. 아니, 이제 우리가 입하고 하는 걸로 예. 그걸 연구라고 하는데 나중에 윤석열이 완전히 망한 뒤에 예. 분석하면 굉장히 재밌는 분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거 망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 근데 궁금한 게 그 새날방송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대한 친윤으로 물갈이에 대해 저렇게 질문을 쭉 자막을 방송처럼 써주잖아요. 저 초창기엔 저런 거 안 했죠. 옛날에도 했죠. 옛날에도 했어요? 왜요? 왜? 아니 PD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갖고요. 됐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탄핵 카드를 지금 다시 꺼냈어요. 연기 비우는 거죠. 이상민 안 자른다고? 개각 없다고? 아까 나경원은 저쪽에 이제 나비 효과를 줬고 민주당한테는 안 자른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탄핵할게? 뭐 이런 느낌의 분위기를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거는 이제 복사판이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상민 탄핵 카드는 너무 실길했죠, 민주당이. 늑대가 나타났다 같은 그런 거지. 그렇죠.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 국무리 지지자들이 지금 몇 번 요구를 했냐면요. 경찰국 설치할 때 그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헌재에 가서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의 기가 더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탄핵을 해놓고 나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잖아요. 150명 넘겨갖고. 그럼 헌재에서 인용될지 되지 않을 때까지 업무 중지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짜 될 것 같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죠.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게 되면 자진해서 물러나라고 하든지. 그렇지. 그때 그 김두관 장관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자체를 냈는데도 쌩깠다는 것은 쌩깠죠. 민주당한테는 탄핵하라는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저는 저걸 보면은 경찰국 설치 때 한번 실기를 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12구 참사 났을 때 그때 바로 그 해임시키지 않는 걸 보고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이때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최고 책임자 아무도 손을 못 대냐. 근데 지금 다시 이걸 꺼내 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정치적 행위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입니다. 정치적 행위는 물고기라고 봐야 되고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행위를 할 때는 이 물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물과 물고기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이미 우리를 외면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지자들이 그걸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지금 fed up 그러니까 좀 지쳤어요 이제. 무슨 땡벌 정답입니까?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실제로 이상민 장관 탄핵은요 조선시대 이미 끝냈어야죠. 지금 21세기에 돌고 돌아서 도돌이 패션이 계속해갖고. 그러니까 전 이제 말씀 듣고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섞어보고 싶은 게 윤석열 캐릭터가 미래를 못 보는 캐릭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정치에 있어서는 윤석열 뽑아놓으니까 노조 막 탄압하고 잘하네라는 효능감을 느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것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함으로 헌재에서는 분명히 기각된다. 그럼 우리가 독박 쓴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만 통과만 시켜줘도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격렬하게 붙을 거고. 아니 업무가 중지가 된다니까요. 결과 나올 때까지. 예. 업무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돼갖고 그럼 그렇게 민주당이 세게 나가면 대통령이 무슨 카드를 꺼내드냐면 국민 통합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강대강으로 야당과 싸우면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강대강 투쟁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당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강대강 투쟁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 당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A씨당 이제 지지 안 해. 지금은 지지가 빠졌다고 지지가 돌아섰다고 보기보다는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약간 화가 나 있는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총선 때도 항상 이런 건데 총선 때 이제 스윙 보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스윙 보트 생각처럼 없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자부심이 있었고 민주당을 찍으러 나와야 돼요.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극적으로도 내가 민주당을 지지해. 또 소극적으로 국힘을 지지해. 근데 국힘이 진짜 잘해. 민주당이 진짜 잘해. 그러면 소극적 지지자들이 놀러 가려고 그러다가 야 내가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잘하네 요즘.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때 보면 어느 정당이 유별나게 질 때 보면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빙고. 그러니까 스윙보트가 중도가 왔다 그러니까 이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중도보다도 진영에 호소하라고 하는 얘기, 대선 때는 중도에 호소하라고 하는 이게 공식으로 딱딱딱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야 이거 나중에 간다면 그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역풍이 불고 난 민주당이 역풍인데 그 역풍이 언제 불지 모르겠어. 민주당이 계속 고민하는 게 역풍론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이상민을 탄핵한다라고 하는 강경한 모드를 보여줄 때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뽑아 과반수 의석이니까 정말 잘하고 있네? 이렇게 계속 가면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왜 과반 의석을 줘야지? 맞습니다. 법사위도 다 넘겨주고 법사위 넘겨준 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 지지자들은요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우리가 180석가 됐던 총선 때도 보면요. 예. 국민의힘 계열하고 민주당 계열이 전체 득표에서는 5% 차이도 안 나요. 차이 안 나요, 별로. 근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130석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고전을 하니까 한번 밀어줘봐 하고 밀었던 게 180석이거든요. 그리고 코비드 전국이었고. 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적극적 지지자들 만나면요, 그 개별적으로 그때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분노가 엄청 높아요. 심지어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호중 원내대표 더 이상 정치 못해요, 이제. 왜? 법사에 넘겨준 것도 그때 넘겨준 것도 아니고 그 책임을 다음 원내대표로 넘겨요. 그 약속을 자기가 해서 다음으로 넘겨.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키게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아이고. 합리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요, 난 거기도 좀 힘들고 이게 좀 아니 그 약속 안 지켜버려 끝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처럼 약속 파기하면 되지.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은 뭐 정권 바뀌면은 전임 정부들이 했던 약속 다 깨버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상민 탄핵에 대해선 이미 실기했다.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이라도 한번 밀어붙여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우왕좌왕하다가 안 할 것 같아. 좌고우면하면 정치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처럼 맥락 없이 막 지르면 비호감이 쌓이는데 예.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면 저거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정치는요. 결단의 미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결정할 때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하나만 더 얹을게요. 51%만 만족시키면 돼요. 아니요. 50.1. 50점이 그렇지. 그렇게 만족시키면 되는데 저쪽 눈치를 너무 보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쟤들이 진영 싸움을 걸었잖아요. 네. 자기 진영에 호소하고 있거든 윤석열이 철저하게 자기 진영만 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도 자기 진영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기다가 예. 지지율이 올라오는데 여기 만약에 이상민 탄핵 같은 걸 걸면 역풍이 더 불어서 더 지지율이 올라갈까 봐. 근데 사실은 그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자체가 아니 지금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고 국힘당 지지율 올라가는 거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일 선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민주당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줘서 이게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코어가 단결되어 있을 때 이걸 똘똘 뭉쳐갖고 핵이 좋을 때 눈이 잘 뭉쳐지는 거예요. 핵이 무너지면 눈이 굴러가다가 딱 그냥 아작나는 거거든요. 돌멩이 단단한 놈 하나 넣어야지. 그렇죠. 돌멩이 단단한 거 넣어갖고 그 돌멩이 단단한데다가 눈을 또 이렇게 좀 쌓아놓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눈 많이 올 때는요. 미리 내일을 보는 전략적 눈사람 만드는 거 아세요? 오늘 돌멩이에다가 눈을 붙여놓고 물을 좀 뿌려놔요. 그 다음날 얼음이 땡땡하게 얼거든? 같은 성질이 같기 때문에 얼음은 눈을 잘 흡수해요. 이걸 돌려버리면 살벌한 눈사람이 됩니다. 절대 안 무너져. 이걸 하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맞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방송이 이제 그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라 예. 국회의원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안 먹힐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이메일 등의 피드백이 와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지금 뭐하냐. 예. 그러니까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총선은 1년밖에 안 남았어. 지금 민주당이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예요. 나는 얼마 전에도 무슨 이슈 갖고 한번 싸워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 두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첫 번째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출마하지 않았던 거. 그때 하려고 그 좌고우면했거든요. 근데 해봐도 최고위원 된다고 하더라도 현역 배지를 달고 있지 않으면 이게 스피커 파워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했는데 좀 해서 당을 좀 개혁적으로 흔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후회가 지금 좀 드는데 지금 민주당은요. 아까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푸른나무님께서. 지금 해갖고 우리 쟤들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우리가 지지율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왜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가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요.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시켜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야 압승 시켜줬을 때 니네 아무것도 안 하고 법사위장 뺏겼잖아. 근데 왜 압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봉주가
나 국회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024년에. 여기에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빙고. 정봉주가 들어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근데 민주당이 압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갖고 수박들 나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왜? 왜? 너네가 왜 압승해야 되는데? 너네 역풍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잖아. 역풍 분다고. 그 지금 민주당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선거 국면에서 철저하게 우리 진영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단결시킬 수 있는 선명한 작업들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장애투쟁도 하라는 거예요. 아, 장애투쟁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 20만 30만 나온 사람들이 심심해서 나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하니까 자기들이 대신하는 거라 말이에요. 탄핵하고 의원들 한 4, 50명씩 나오고 이래 보세요. 우리 지지자가 똘똘 뭉치면 중도에서 어떻게 보냐면 야,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저 지지자들 보니까 완전히 진짜 정치 병자들이야. 완전히 저런 확신범들. 세상에 가장 강한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확신입니다. 신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없어, 그 신념이. 그러니까 명분 쌓기가 저는 정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윤석열이 신년 인사위에 이재명 초청하는 거 이메일로 했어요. 첫 번째.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국회 시작하고 예산국회 때 성남 FC로 출석하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거에 나오냐면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완전히 개무시했죠. 그 다음에 그 양곡관리법. 이재명 표 1호 법안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농민들 쌀이 우리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농민들 쌀을 정부가 수매를 해줘야 된다. 적정가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수매해줘야 네. 된다. 요거 윤석열이 그랬어요. 이거 법안 통과돼도 사실상 이거 거부권 행사할 그 분위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 또는 뭐 등을 한 번도 초청해서 만난 적도 없어. 그러면 이 정도로 당하고 있으면은 민주당 자체에서 상대방이 지금 여러 번 우리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어퍼컷을 한번 날려줘야 사람들이 아우 시원하다 할 텐데 그럼요. 계속 당하고 있는 예. 거야. 이게 이제 상대방이 때렸던 그 주먹질 이게 민주당한테 명분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압수액이 2번이나 들어왔잖아요. 야당 당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회 압수액이 2번 들어왔죠. 지금 야당 당수를 소환하는 정국이에요. 제가 어느 그 원로 정치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원 80명일 때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했어. 지금 170명인데 그럼 막강한 우군인데 왜 장외로 못 나가? 아니, 왜 탄핵을 못 하는 거야? 원로 정치인이 대선까지 출마를 안 했구나, 그분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우리 지지자들은 뭘 원할까요? 이재명 보고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당대표 그만두는 걸 원할까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재명이 처절하게 싸우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재명이 처절하게 싸우고 탄압받고 김대중 급수로 급부상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민 탄핵으로 좀 부족해요. 김건희 특검까지 가야 돼. 김건희 특검 무조건 가고요. 장외로 나가야 돼요, 무조건. 이게 약간 민주당의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무슨 지금 뭐 100만 서명한다고 뭐 그랬었잖아요. 무슨 특검 갖고. 그거 하나예요, 지금? 그런데 그 서명한다고 그럴 때 아니, 국회의원 170명이 있는데 무슨 서명을 하냐고. 나가라, 그냥 장애로. 오히려 서명을 명분으로 했고 장애 투쟁을 해라. 서명 받으면서 현장에서 현장 투쟁을 하는 거죠. 그때 2016년에 우리 촛불 때 어떻게 했냐면 4시부터 청계천에서 민주당 집회해요. 5시부터 저 광화문 그 시청 앞에서 국민 집회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 사람 그쪽으로 가게끔. 자연스럽게 가게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리 투쟁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네. 왜 민주당 그 생각 못하지? 아니, 그것도 다 제안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 정도 상대방이 민주당을 무시하면 장외에서 대규모 집회 한번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언론들이 그걸 보도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민주당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나를 보도를 할 거고
압색 들어오는 날 그날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긴급 회의할 때 원격교회 가보니까 의원도 한 10명 있어요. 아, 제가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나는 그때 막 당황했어. 내가 현역인 줄 알고. 자신들이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나갔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실기했네, 그럼? 실기했죠, 장애도. 압색 들어올 때 나갔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수세적이어서 공세적인 저쪽의 것을 제대로 막아내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모습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제 소위 이제 정치 고관 여층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시기. 예를 들어 저기 누굽니까? 이재명 당대표 소환장 왔어요? 의원들 130명이 검찰청 169명 검찰청 앞에 다 가세요. 내가 이재명이다. 우리 다 소환해라. 아니 이러면 여러분 네. 그때 그 차떼기 때 기억나세요? 2002년도에 이해창이 차떼기 해갖고 300억 한 차에 100억씩 실어갖고 차떼기로 해갖고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딱 걸립니다. 차떼기로 막 검찰이 난리가갖고 보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해창이 단독으로 출두해요. 다 내 책임이다. 나를 잡아가라. 그 검찰청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소환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세요. 그럼 끝났어요. 더 이상 뭐 불러? 그냥 그 위험하다 어마어마한 됐어요. 사건을. 그게 그러니까 법 이상의 위에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치권이 무법천지 집단이라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게 있고 정치적으로 결정할 게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대선은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익스큐즈가 있었던 거죠. 이해창이 딱 나가니까 당당하게 세게 딱 나가니까 꿈쩍 못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때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들어갔고 이해창 불러갖고 막 감옥 넣고 그래야 될 파냐. 이해창 나가갖고 야 이거 돈 다 300억 그 차트기 다 내가 한 거니까 나를 잡아가더라. 이게 우리 아직 이 공소장 쓰고 그래야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가 계세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측근만 몇 명 구속되고. 그럼요. 끝났죠. 그 선거는 이해창이 트럭채 돈을 받은 사건인데. 그럼요. 사실은. 100억. 근데 저는 이게 보여요. 지금 저는 변곡점이 하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1월 10일인데 1월 10일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건으로 검찰 출석하는 날이에요. 언제요? 1월 10일. 1월 10일이요?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만약에 검찰 출석 포토라인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그 이후에 위험해야 돼버리면 저는 진짜 완전 실기하는 거라고 보고. 에이구.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건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법리 논쟁 때문에 유죄 무죄가 상당히 가려지기 애매한 상황으로 몰고 갈 거고, 예. 그거를 총선 때까지 끌고 갈 거고, 이 상황인데 그 성남 FC 건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면 민주당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자 그럼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할래? 부터 시작해서 이상민 탄핵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도 왜 이렇게 유야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1월 10일을 변곡점으로 해서 민주당이 세게 나가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출석까지 했는데 그럼 우리가 센 걸 한번 보여줄까? 그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재원 의원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어요. 살짝. 김재원 의원은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파악하는 거에 제가 법정을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건 누구죠? 뉴스타파인가요? 예. 시민보 기자나 이런 분들이요. 예. 법정 다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의원님들 김건희 특검 얘기하기 앞섰고 김건희 씨가 얼만큼 주가 조작에 이게요. 지금 5명인가 구속이 됐거든요. 권오수 구속됐죠.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구속됐죠. 그다음에 비인베스터의 이모 네. 대표 됐죠. 비인베스터의 민 씨 됐죠. 이번에 들어와갖고 김건희 엑스파일 만들었던 사람. 그다음에 노르치증권인가 도르치증권인가 거기에 김모 씨 됐죠. 또 해갖고 6명인가 됐어요. 근데 이 재판을 할 때마다
검찰이 김건희 씨 얘기를 합니다. 이 중간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원 여러분들 다른 거 보기 어려우면요. 뉴스타파 기사만이라도 좀 보면요. 그 검찰 재판 내용에 김건희 주가 조작을 직접 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김건희 이름만 300번 넘게 나와.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278번 나왔다 그랬어요. 더 나온 거지, 이제. 최은순하고 합치면 400번이 넘어. 아니, 이런 걸 보고, 근데 의원들을 만나고 제가 이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면요. 총론만 알아. 이 디테일을 몰라. 그게 문제예요. 공부들을 안 해. 이거 복잡하긴 해요. 근데 복잡하긴 해도 2007년도에 BBK 싸울 때도 나만 공부해, 그거. 아, 이거 이러다 보면 이제 또 깔때기 들여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의원님들, 보좌관들 이거 방송 보는 분들이요. 뉴스타파 보세요, 뉴스타파. 뉴스타파 보면 그거 몇 번 봐야 돼요. 그거 좀 복잡하긴 해. 아니, 새날에서는요. 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봉주 TV에서도 그렇게 해요. 쉽게 풀어서 다 보면 뭔지 모르니까 아니, 핵심만 코아만. 우리 얘기하는 원천, 보도의 원천이 뉴스타파하고 심지어는 조선일보에서도 상세하게 보도해, 그거를.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이 예. 이재명 대표 성남FC 출석 이후에는 진짜로 공론화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이 망설이면 전 민주당 망한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걸 포석을 드는 걸로 나 나갈게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오히려 설날 이후로 잡을 수도 있었던 거를 예.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일찍 나가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그러면 민주당이 반격의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거고 10일 이후에 지금 23일이 설 명절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예감이 좀 있어요. 부정적 예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나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뜨뜻미지근하게 싸우면 저는 뭐 제가 나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출석에 응하고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안 한다든지 장애투쟁에 대해서 미적미적한다든지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 미적미적한다든지 하게 되면 지지층들 등 돌리진 않고요. 그냥 지지층들이 빠져나갑니다. 지쳤어요. 우리 땡벌. 민주당 땡벌 정당 됐어. 근데 한번 지켜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또 민주당이 전체로 보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실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지. 아, 너무 많이 배부른 정당이 됐어. 제가 네. 보기엔. 예. 그러니까 사실 총선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코어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민주당 의석 많은 우리가 뽑아놓은 의미를. 저는 요즘 민주당을 보면서 이렇게 절실하게 24년의 개인적인 목적이 개인적인 그 정치적 그 야심이 아니라 정말 이런 그 대한민국 정치적 상황 때문에 꼭 국회의원이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의지가 제가 끌어오른 적이 처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영 에머리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기는 어디에요? 근데 미국이시구나. 지금 미국 어디에 아마 계시대요? 봉도사를 따라오신 분이 아닐까. 미국에서 한번 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원래 그런 거죠. 역사라는 게 내가 당하는 고초가 있으면 분명히 반전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생각보다 일찍 출석하는 이유도 그거랑 상관이 그렇죠. 있겠다라고 예. 생각이 그럼 드니까. 기대해봐야죠. 다음 주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출석하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니까 예. 상황을 한번 보시죠. 예. 자, 오늘 7시에 우리 여기 정봉주 TV에서 이 내용 나간다는 공보를 좀 해주세요. 오늘 방송 금요일 날 원래 있었어요? 요거는 맨날 금요일 날 7시에. 그렇지. 예. 이 방송은요, 제 방송이긴 하지만 정봉주 TV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예. 첫 방송이겠죠. 그렇죠. 자, 정봉주 TV에서 7시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다시 채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TV에서 보면 또 그런 대로 재미가 있어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채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여기서 보고 또 거기서 또 보는 분들 계시죠. 원래 이런 방송들이 모든 내용이 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채팅하면서 안 들려요. 그 사실 어려운 내용도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 역시 봉도사가 일주일 없는 동안 예. 뭔가 너무 대한민국이 너무 이렇게 썰렁하다고나 할까? 그 얘기한 사람 또 있었어요. 안민석 의원. 시국이 이런데 미국 가서 지금 뭐 하냐. 자, 돌아와서 환영하고요. 자,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3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